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LA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실내 영업 폐쇄와 시민들의 협조가 그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문제가 있는 손소독제 리스트를 업데이트했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손소독제가 이제 1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9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 인연 확보 경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LA 카운티 보건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LA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내 영업 폐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술집 폐쇄, 또 식당 실내 서비스 금지, 다이닝인 서비스 금지 이런 조치 등이 계속되면서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또 여기에 LA 시민들의 적극적인 그 노력과 협조, 그것이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얘기했는데요. 7월 중순이 수치상으로 피크를 이뤘고 그 이후부터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에 이 게더링이 매우 심했고 그 수치가 7월 중순에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월 중순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이 확산이 있었던 것은 7월 초에 독립기념일 연휴 때문이었고요. 독립기념일 연휴가 지나면서부터는 사실은 LA 시민들이나 업소들이 상당히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 수치가 내려가고 있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A가 눈에 띄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행정 조치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등 이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30개가 넘는 카운티들이 주정부의 와치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접 수치들을 체크하는 그런 카운티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와치리스트에 올라 있는 카운티들은 와치리스트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와치리스트에 올라 있는 한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비즈니스 리오픈을 허락하지 않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와치리스트를 이제 벗어나야 그 다음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리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 LA 카운티가 와치리스트를 벗어날 시기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마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도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시점에 비즈니스 리오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역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For our long-term success, we need to be able to limit the spread of COVID-19 for many weeks to come. And we need to do this while we move forward on a recovery journe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주 동안 many weeks 계속 이 같은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노력은 리커버리 저니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3월 그 때와 같이 무조건 사람들을 다 그 집에만 있게 만드는 완전한 셧다운 이런 조치가 아니라 지금 이런 어떤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되 경제적인 어떤 리커버리 저니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조만간 지금 현재 제한돼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 실내 영업이 금지돼 있다거나 뭐 그런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실상 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 6월에 완화했다가 급격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좀 LA 카운티가 효과적으로 제한하면서 경제 재개로 나갈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손소독제 소식인데 FDA가 문제 있는 손소독제 리스트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더 확 늘려버리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코로나19를 막아주지 못하는 불량한 손소독제들 숫자가 이제 1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어제 이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최근 들어서 구체적으로 손소독제들을 조사하면서 문제가 있는 손소독제를 공개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벌써 100개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FDA가 손소독제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한 것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메탄올이 함유됐다고 발표한 지난 6월이었고요. 지난달에는 구체적으로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결국 FDA의 강력한 조치에 따라서 이들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손소독제들은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가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FDA는 알코올이 부족한 손소독제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FDA가 최근에 실시한 손소독제들에 대한 이 테스트 결과 에틸 알코올이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함유량이 상당히 부족한 손소독제들이 많은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그런 제품들까지 전부 다 리스트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손소독제뿐만 아니라 네. 에틸알코올이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부족한 그런 손소독제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문제가 됩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어서 손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통해 스며들어 가지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손소독제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그 발표를 했고요. 이 에틸 알코올이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경우는 손소독제의 그 핵심 재료이자 이제 성분으로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런 성분이 부족하면 손소독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FDA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전하면서 에틸 알코올이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이 부족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소독제 사용하면 손이 이제 이 소독이 돼서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손에 뭐 바이러스가 있다 해도 이걸 열심히 바르고 닦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서는 그런 어떤 전자에서 사람이 손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손소독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손소독제 발라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손에 바이러스가 있어도 제대로 못 죽인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손소독제 발랐으니까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틸 알코올이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이 부족한 손소독제는 결국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N은 이 FDA가 지금까지 공개한 손소독제가 100개가 넘는데 거의 대부분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들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FDA는 관련 손소독제 제품들의 리콜을 권고했고요. 문제가 있는 멕시코산 손소독제 수입에 대해서도 임포트 얼럿을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지 않을 것을 좀 촉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멕시코산이면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긴 어려운데 일단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DA가 공개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손소독제 명단 지금 라디오 코리아의 기사로 지금 올렸으니까요. 네네. 거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지금 101개입니다. 101개가 지금 많네요. 올라와 있습니다. 참 이런 시기에 말이죠. 그렇게 용량이 부족한 함량이 부족한 약들을 만들어서 네. 팔아 먹는 이 제조사들 참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죠. 그쵸. 나쁜 회사입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럼요. 사람 이게 말이 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는요. 네.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선 관련 소식인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조 바이든 후보 네. 이제 대통령을 뽑는 대의원 확보 경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한 92일 정도 남았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도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11월 3일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NPR은 현재 미국 50개 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류했어요. 50개 주를 전부 다. 네. 확실한 민주당 우세, 민주당 야구세, 박빙, 공화당 야구세, 확실한 공화당 우세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재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선거가 있으면은 어느 주에서는 누가 이기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7명,
297명의 대의원들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70명에 그쳤습니다. 거의 대의원 차가 127명, 130여 명 가까이 나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죠. 그래서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직접 득표율과 관계없이 대통령 대의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측이 승리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대의원들의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누군가가 270명 이상 확보하면 이기는데 지금 NPR 보도대로라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7명, 그러니까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조 바이든의 승리,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NPR 보도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NPR 보도되더라면 그렇습니다.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모두 15개 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고요.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등 8개 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뉴올리언스, 미시시피, 엘라바마 이 남부와 동남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20개 주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고요. 텍사스와 아이오와 등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는 주들은 애리조나, 위스콘신,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5개 주들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세 15개, 야구세 8개, 그래서 총 23개 지역에서 앞서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세 20개, 야구세 2개, 22개 지역에서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만 따지면 23대 22 그리고 5는 박빙이니까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각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인단 수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네.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렇죠. 그럴까요? 그렇죠. 이 NPR의 지금 분석이 맞다면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5개 경합 지역을 다 가져가더라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이 확실한 우세 그리고 야구세 지역만 다 지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우세한 20개 주, 야구세 2개 주를 다 이기고 경합 지역 5개 주를 다 가져가도 대의원 수가 241명밖에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 앞서가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를 최소한 한두 곳 정도는 뺏어야 되고요. 이 한두 곳 정도 뺏어야 된다는 전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앞서는 주는 다 지키고 경합주 5개도 다 이긴다는 전제 하에서 최소한 조 바이든이 앞서는 곳 한두 개를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역시 가장 핵심은 플로리다입니다. 지금 플로리다가 스윙 스테이시면서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이었는데 네. 중남미에서 온 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반트러블 정서 때문에 현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야구세 지역으로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플로리다를 반드시 뺏어와야 됩니다. 이걸 못 뺏어오면 거의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플로리다를 뺏어와도 경합으로 분류되고 있는 애리조나, 위스콘신,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5개 주를 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을 꼭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 90%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10% 정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반대로 굉장히 유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우세한,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우세한 지역 중에서 한두 곳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지역이나 또는 경합 지역에서 한두 개 정도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가장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노리는 곳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가 압도적인 공화당 텃밭에서 지금 공화당 야구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네. 텍사스만 만약에 조 바이든이 이긴다면 플로리다를 뺏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뺏겨도 상관이 없어요. 텍사스가 대의원 수가 플로리다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텍사스를 가져가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조 바이든의 전략은 텍사스를 집중 공략하는 그런 쪽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추세를 지금 살펴보면 6월에 같은 조사를 NPR이 했고 지금 7월에 또 조사를 한 건데 확실히 추세적으로도 조 바이든이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그 객관적인 조사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리한 이런 상황인데 다만 2016년 대선 때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가 그랬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압도적이었어요. 그랬죠. 그때는 뭐 90% 이상 거의 99% 힐러리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결국 뒤집어졌는데요. 뭐 뒤집어진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애초에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아무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또 2016년의 기억을 생각한다면 아마 민주당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저는 100% 이긴다고 보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좀 지금- 약합니다. 예, 지금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매력이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 결국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 트럼프의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싸움이고 조 바이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상관이 없는 입장인데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튼 굉장히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